성장돼서 제일 먼저 한 게 경회로 개방이죠. 47년 만에. 사용하면서 보존해야 된다. 변하지 않는 전통은 없어져 버려요. 인습이 되고. 얼마 안 가서는 저거 문 닫을지 몰라요. 그거 좀 바꿔주십시오, 제발. 진짜 정말 미치겠습니다, 미치죠. 진짜.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그 미술계의 되게 큰 거목이시죠, 유홍준 교수님 모시고서 대담하는 자리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 별로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긴 하지만은 너무 많은 분들에게 미술이 무엇인지 전통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신 분이어서 잠깐 그래도 본인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 영남대 명지대 교수를 지냈고 문화재청장을 3년 반 동안 했고 그걸로 됐죠. 교수님하고 저하고 되게 공통점이 많습니다. 저하고 성씨가 일단 같습니다. 이 기계유 씨가 흔한 성이 아니잖아요. 그게 일단 하나 같고요. 준자 돌림이신가요? 그렇지. 그럼 저희 할아버지 학렬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같은 패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이게. 이 성씨가. 저희 사무실이 여기 있는데 교수님 댁이 여기서 한 100m쯤 떨어진 데에 있습니다. 수졸당이라고 해서 거기서 사시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은 유현준 씨가 건축가면서 해석해내는데 그 인문학적인 거 들어가는 거가 아주 뛰어나요. 아유, 너무 과찬이시고요. 과찬이라기보다 아무튼 지난번 이런 얘기 들으려고 이런 자리에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각본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난 인문학자면서 이 건축가적인 사고를 많이 한다. 그때 뮤지엄 산에서 그 안도 다다오 청춘전 할 때 초청 강연회를 우리 둘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도의 건축에 대해서는 유현준 씨가 내가 한 거는 일본미의 성격과 안도 다다오였어요. 그 안도 다다오의 건축을 보면 어딘지 일본 냄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냄새가 뭐냐? 그것을 일본의 정원과 도자기, 건축까지 포함해서 강연 가기 전에 유현준 씨 그 안도 다다오 설명한 유튜브 열심히 보는데 이 사람은 인문학적 사고가 되는 그 건축가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교수님 뵈면은 한번 여쭙고 싶었던 거가 왜 미학을 전공하실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계기는 간단했죠. 고3 때 국문과 가려고 했더니 국어 선생님이 자넨 미학과 가라고. 그래요? 네. 훌륭한 선생님이시네요. 미술을 잘하셨나 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이번에 내 그 잡문집 속에 그 선생님한테 영향받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미학과라는 걸 처음 알고 이제 갔죠. 그때 내가 꽤 열심히 했나 봐요. 내 이번 책에 3학년 때 쓴 내 시험 답안지가 실려 있어요. 그게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69년도에 내가 쓴 답안지가 선생님이 갖고 계셨어. 그 진짜 두 통을. 그래서 인상 깊었나 보네요. 내가 딱 했는데 얼마나 유식한 책 썼는지 몰라. 그게 선생님 말씀이 보였을 때 나 공부 많이 했다는 뜻으로 독일어하고 뭐 막 섞어가면서 쓴 답안지인데 미학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게 예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미학에서 이제 파생해서 예술학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때 아놀드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가 창비에 연재되고 있었거든요. 그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아가지고 하나의 미술 작품에 대한 내재된 미적 가치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 그것을 종합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화인열전을 쓰면서 쓴 게 인문학으로서의 미술사 그건 인간학으로서의 미술사로 갈 수뿐이 없다. 그리고 그거의 정점은 화가들의 바이오그래피. 그래서 단원의 일대기를 딱 쓰면은 단원의 예술적인 창의력과 나이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변한 거, 동시대 다른 작가하고의 차이 이런 거가 종합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깨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문화유산 답사기와 연관이 됐겠죠. 그래서 선생님 그 다음에도 바이오그래피에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재청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직인데 그걸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어떤 목적 같은 게 있으셨나요? 많았죠.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인수위에서 부탁할 적에
그때는 문화재청장이 1급직이었어요. 아, 네. 차관급으로 올려줄 테니 맡아달라고. 지금도 그럴래나 모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화재 관리국 이라고 하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는 아주 그냥 답답한 공무원 사회, 접근하기 싫은 공무원 사회라 나 문화재청장 말고 국립중앙박물관장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국립중앙박물관장도 그때 1급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차관급으로 올려서 그것 좀 해달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더니 그때 박물관 사람들이 유홍준이 지가 관장하려고 박물관장을 차관급으로 올려가지고 했다. 뭐 이러고 이제 인터넷으로 공개가 들어왔어요.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차관급으로 올리는 게 50년 동안의 희망사항을 한 수로 해결했더니 내가 그 자리를 먹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해서 그냥 내가 사퇴를 해버렸죠. 네. 그리고 문화재청 그걸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문화재청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하는 거는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돼요. 국회에서 해야 돼. 근데 그때 한나라당 야당이 협조를 안 해줘서 1년 동안 그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난 구두로는 발령받고 1년 동안에 그때 아주 힘들었어요. 난 이제 거기 갈 거니까 못한다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1년 만에 됐어요. 아, 됐더니 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어. 그래갖고 탄핵에서 돌아온 9월 달 이제 한참 걸리셨구나. 그러니까 1년 반 대기 상태에 있다가 들어갔는데 청장돼서 제일 먼저 한 게 경회로 개방이죠. 47년 만에. 문화재 건축의 경우에 사용하면서 보존해야 된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건축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죠. 아, 저는 정말 그 공감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문화재 그러면은 다 못 들어가게 하고 바깥에서만 바라보게 했거든요. 동양 건축은 안에서 밖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경회로 같은 경우는 이 경복궁에서 유일하게 2층 레벨에서 지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을 전혀 체험할 수가 없었는데 유영준 교수님이 문화재청장으로 계실 때 그걸 들어가게 해서 보게 했다는 거가 건물이라고 하는 게 그 물건 자체로서의 완결체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문화재를 사용해 가면서 건축물을 보존해야 된다. 그전에는 정말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문화재청장 되면서 속으로 네. 이게 내가 공부하다 말고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건데 뭔가 내가 사적으로 좀 취득할 이익을 취할 게 없을까 그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지 말란 건 내가 다 들어가 봐야겠다. 아, 그러실 수 있겠네요, 진짜. 네.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천하에 없는 명작의 한옥도 3년만 사람이 안 살면은 흉가가 됩니다. 더울 때는 문 열어주고 추울 때는 불 떼준다고 하는 게 사실상의 항온항습이에요, 내가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옥은 사람이 살았을 때 살아있다. 그런 캐치프레이즈 아래 개방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물관에 가보면은 청자실에 가면은 어떤 건 국보라고 써 있고 어떤 건 아무 말도 안 써 있어요. 그러면은 똑똑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국보하고 국보 아닌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난 이게 더 멋있어 보이는데 뭐 이런 질문하면 아버지가 대답을 못해요. 그거 제대로 대답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문화재 심사를 해서 국보 보물로 지정된 거고 이건 신청 안 한 거고. 아, 신청을 안 한 것뿐인 건가요? 그거죠. 출전을 안 한 거죠. 문화재 지정에서는 가치도 있지만 보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동산 문화재들은 이제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동산 문화재는 어느 집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정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백자 다랑아리의 경우는 영조시대 18세기 2, 4분기 30년 동안의 가마가 금사리 가마거든요. 네. 거기에서 만든 높이 45cm 이상의 항아리를 우리가 백자 다랑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3점이 하나 국보 보물로 2개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다랑아리가 그 당시 생각하기를 정양호 선생이나 윤용희 선생이 15점 정도 있지 않을까, 많아야 2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그거 다 갖다 놓고 심사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다랑아리 지정 공모를 했죠. 6개월 동안 이제 다랑아리를 심사해서 정하겠다. 그랬더니 30점 네.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7점을 선정해서 전시한 거가 백자 다랑아리 국보보물로 지정된 거였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조선시대 초상화 신청하면은 당연히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 제도가 구청에 가서 신청해가지고 도청 가가지고 여기 오는 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지정 공부를 하니까 그냥 여기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런 식으로 문화재를 직접 지정해가지고 하는 제도로 했어요. 지금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지금도 또 더 진행하고 싶은 건 경복궁 입장료를 올려야 되는데, 네. 당시 입장료가 1,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1,000앵을 내. 그게 100앵이라는 생각이 안 가잖아요. 진짜 너무 싸다고. 너무 싸가지고. 이게 얼마가 합리적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 나라 영화관 입장료하고 비슷하대. 내가 보니까. 그 정도는 진짜. 됐죠. 리저너블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1,000원을 공무원 사회에서 30%도 아니고 300% 올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관찰했어요. 파생된 효과가 한복 입은 사람 무료 입장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건 엄청난 변화네요. 그죠. 이 한복 지금 빌리는 게 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3,000원 빼면 4,000원이면 빌려 입는 거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2005년이거든요. 지금 경복궁 입장료를 5,000원이나 7,000원으로 해줘야 한복 대여가 계속될 거예요. 그런 게 있네요. 그것이 갖고 있는 관람 분위기는 그건 말만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사실 우리나라 경복궁 갔을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시대에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이 진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뭐 군인 옷 입은 사람들이 아랍인도 이거 히잡 쓰고선 다니는 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진짜 그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5,000원 내지 7,000원으로 올려주면은 한복 대여 문화가 살아날 거라고 하고, 얼마 안 가서는 저거 문 닫을지 몰라요. 최선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집 임대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해오던 거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북악산 개방이죠. 그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업적으로 남겠지. 그때 안 열었으면 여태 못 열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아직도 안 됐겠죠. 그리고 그 문을 열 적에 이 데크 놓고 하는 거가 그게 그냥 발로 설계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정기용 건축가 불러가지고 했죠. 다. 내 주변에 있는 그 건축가들이 인맥이 상당하십니다. 꼭 문화재청 영성과장들 된 것 같아. 저는 문화재청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조직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도대체 뭐 하는 데지도 몰랐는데, 교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한 여러 가지 파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로 예산도 늘고 조직도 늘어가지고 하고 싶은 만큼 그 일을 했는데, 문화재청만 한해서 더 바꾸고 싶은 거는 문화재청은 지청이 없어요. 환경청이고 뭐 이런 데는 다 있는데, 지방은 도지사, 시장에게 의뢰하는 형식인 거죠. 숭례문 불타서 내가 사표 내고 나왔지만 사실은 억울한 점이 있는 게, 숭례문 관리자는 서울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객사문 그거 국보잖아요. 그거 불나면은 사람들이 강릉시장 물러가라고 그랬지 문화재청 물러가라고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서울 남대문인 거에 국보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왜 지방문화재는 관리가 저렇게 되는가 하는 거에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투입도 적게 되고 있고, 마지막에 내가 했던 거가 문화재 종합병원을 만들었어요.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금속공예, 도자기, 지류 4파트를 내가지고 가야시대 무덤 발굴하면 철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바로 보존 처리를 아주 좋은 시설에서 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다 해놨는데 청장을 이제 그만두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정부 시스템에 종합병원이라는 게 없대. 그래가지고 연구소면 연구소고 센터면 센터지. 농업기술연구소 뭐 무슨 센터. 그게 센터는 하나 아래예요. 이게 센터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거가 조금 아쉽고,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거가 고궁하고 왕릉이란 말이에요. 이 고궁 관리에서 어려운 게 나무예요. 정원. 조선시대 정원이 어떻게 생겼나 우리는 동골도나 이런 거 보는데 그건 개념도지 정원의 아름다움 아니잖아요. 창덕궁 뒤에 있는 대조전의 화계, 거기에 무슨 꽃을 심었을까 옛날에. 어떻게 그림도 없나요? 그림 없어요. 정원은 3년만 관리 안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건 옛날 모습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제강점기 지나서 뭐 해가지고 6.25 동란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흔적을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목베기롱이 되잖아요. 네. 경복궁에 여름날에 저쪽 빈 터에 목베기롱 하나 심는 게 복원에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보죠. 네. 우리가 복원한다고 했을 적엔 몇 월 며칠 기준으로 복원이라는 개념이요. 흥선 대원군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뭐 순종 때냐, 이거 다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 겨울에 맞추는 거는 해야 된다. 지난번에 낙선제 그 우물가에 직원들한테 거기다 빨리 감나무 심어라. 문화재위원들 오기 전에. 심는다고 그러면은 또 논의하면은 그거 못 심을 수 있으니까 심어놓고 그거 하라고. 그래도 유현준 씨는 인문학적인 사고가 있으니까 바로 그건 된다고 그러죠. 딴 데는 생각해 봐야 된다 아니면 그래도 그게 좀 안 어울리죠. 뭐 이러고 나오면 한 사람의 반대가 9사람 주장을 이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 말씀 진짜 그렇게 공감을 하는 게 변하지 않는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일단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를 바꿔주면서 가야지 그렇죠. 정말 보존해야 될 거가 보존되는 거라서 하나를 잡기 위해서 아웃이 피해를 보는 거는 여러 분야에서 그러면 진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난 지금도 우리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전통의 생명은 이어가는 데 있죠. 그게 전통의 본질이죠. 그렇죠. 근데 전통의 생명은 변하는 데 있어요. 맞습니다. 변하지 않는 전통은 없어져 버려요. 인습이 되고. 문화재청장 하기 전에 양구의 박수근 미술관을 내가 만들 적에 그때 처음으로 건축가 지정 공모를 해봤어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강원도청에 강연을 가가지고 강원도의 문화유산 얘기하면서 춘천에 김유정이 있고 평창에 몸일꽃 필멸의 이호석이 있고 양구의 박수근 이런 분들의 기념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자산이 되지 않냐 그런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제 양구에 가서 부군수가 돼가지고 날 찾아왔어요. 그 박수근 그 생가를 한 5억 들여서 복원한다고 도와달라고 그 양구 군수에게 나에게 전권을 주면 내가 명소를 만들어 주겠다고. 이게 20억도 안 되는 스케일에 우리가 좋은 건축가를 초대해 오는 거는 불가능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건축가 3명에게 한 사람씩 추천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조성룡하고 민현식하고 승효상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런 구상을 하는데 한 명씩 하라고. 그래서 그 3사람 작품을 받아가지고 그때 50만 원씩은 줬어요. 교수님 지금은 진짜 프린트 값도 안 나오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 주는 일도 없었어.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서 사정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심사는 정기용한테 맡겼어요. 이게 함섭이라고 하는 강원도 건축가가 그분이 이제 판화 작품을 하나씩 이제 선물로 줘가지고 3명 작품 다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종호가 이제 된 거죠. 교수님께서 진짜 건축과 미술 이쪽의 가교 역할은 진짜 엄청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참 그 행운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수근 밑에서 2년간 일했던 거. 그러세요? 거기 공간 잡지가 있으니까. 잡지에서 2년간 일했던 거가 문화유산 답사기 보면 그건 건축사가 쓴 책이잖아요. 김수근 밑에서 일했던 그 경험이 건축가들 친구가 많으니까 이런 거를 했는데 이를테면은 현충사의 기념관을 지면은 또 거기에 그 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유명한 건축가를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수의계약으로 기본 계약을 주고 이거에 의해서 설계 공모를 하는 제도를 그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얘기가 존경하는 의원님, 그 국회의원 앞엔 존경하는 그걸 왜 붙여야 되는 거죠? 그게 존경해서가 아니고 매김실에 이렇게 존경하는 의원님. 수의계약이란 돈 떼먹지 않았다는 자신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때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에 대한 내가 한번 강연을 그 문광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의계약 그 마지노
액수가 자꾸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데 한 20년, 15년간 안 올라가요. 내가 저 턴키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월드컵 상암 경기장 참 멋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건 누가 설계했냐고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했대. 삼성 엔지니어링이 유춘수를 한 거잖아요. 시스템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신청한 사람으로 되노니까. 인물이 없는 그런 거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는 유현준 씨 같이 개인으로서 거기에 붙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공공 건물이 많이 지으면서도 거기에 걸맞는 건축가의 이름을 지금도 모르고 저런 걸 좀 바꾸라고 내가 정부에 건의해서 대통령 산하의 건축위원회를 했더니 딴짓들 하고 있고 말이야. 아니 목적은 이 시스템을 그걸 바꾸는 거를 연구하라고 했는데 유현준 씨가 썼던나 그 100년 후에 지정된 그렇죠. 저는 그 컬럼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이제 4년을 하게 되니까 할 소리가 없어 맨날. 그래서 밥 먹다가 문화재청장의 고민이 뭐냐고. 그래서 내가 100년 후에 지정될 문화재가 이 시대에 창조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그 건축이라는 게 그 시대의 정신도 표현하지만은 그 시대의 문화 능력과 재력 모든 거를 다 포함하는 건데 공공건축은 건축가를 픽업해서 그에게 작품을 만드는 걸 안 하고 있고 개인이 집을 짓는 거는 호화주택으로 해서 제한을 하고 있으니 이건 에브리바디의 에브리데이 라이프는 남아도 그 시대의 엑기스가 되는 거는 남는 게 없다. 에브리바디의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나온 사물은 민속이지 그거는 아트나 아키텍처로 얘기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앙지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하고 17명이야. 근데 그걸 기사로 쓴 건 조선일보 기자 하나였어. 아, 그래요? 딴신문은 그 얘기 하나도 안 났어. 그 당시 조선일보하고 노무현 정부하고 되게 사이가 나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뭘 얘기해도 안 쓰는 신문이 조선일보인데 신영준 기자가 이렇게 박스를 딱 써놓고 내 얘기를 탁 해서 써놓고 마지막에 문화재청장이 참여정부의 지침과는 다른 생각을 얘기했다. 그 기특해서 써준다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못했었다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그래요. 감사받지만 않는다면 마음껏 일할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 국회에서 감사에 수의 계약을 많이 하는 걸로 내가 항상 질타를 받았어요. 조달청에서 뭘 조달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퀄리티를 계산 안 하는 거죠. 퀄리티 계산하는데 이게 10%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데 8천만 원이냐 1억 2천이냐 이걸 가지고서 고르는 게 아니고 1억을 줄 테니 누가 제일 잘 만드냐 이거를 정해야 되는 건데. 그거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진짜 정말 미치겠습니다. 미치죠. 진짜. 그 건축가가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거예요. 그거잖아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훌륭한 건축가가 설계를 해도 나중에 조달청에서 선정된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디어는 온데간데 없어요. 거기다 하나 더 나빠진 게 있어요. 설계자가 감리를 못하게 돼 있죠. 이런 감리는 설계의 연장이라고요. 네, 그럼요. 실제로 짓다 보면 변화가 생겨죠. 근데 모든 공무원의 비리는 설계 변경에서 나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8억에 하겠다고 해놓고 설계 변경해서 12억이 되고 뭐 이렇게 해먹는 통로가 파이프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거를 차단해 버린다고 아예 그냥 감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설계 공모할 적에 심사위원을 먼저 발표한다는 거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는 심사위원은 비밀로 했다가 자정에 이렇게 알려주어서 다음날 아침에 오라는 식이 그게 공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을 먼저 발표해 놓으면 저 사람이 심사하면 내가 한번 내겠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그래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씩 그렇게 난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사위원 발표를요. 그거를 자정에 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기냐 하면은 대형 사무실들은 몇백 명 되니까 전국의 모든 심사위원 풀을 다 컨택이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후보되는 사람들 앞에 새벽에 차 대고 주차장에 서 있어요.
그리고 5시에 그 집에 불이 켜지면은 아, 저 사람은 선정됐구나. 그러니까 아침에 돌리곤 전화를. 그러고서 자기가 그 심사장까지 모셔다 드리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는 초대형 사무소밖에 안 되거든요. 네. 어떤 분이 쓴 책에 20명의 건축만 모아서 책을 내신 분이 있어. 예. 그분한테 왜 20명이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아키텍트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건축가가 18명 아니면 20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훌륭한 세계적인 건축가 한 사람 나오는 거는 세계적인 기업 나오는 거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백남준 같은 사람 하나 나오는데 안도 다다오 나온다는 거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잖아요. 건축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뛰어난 건축평론가가 안 나와서 그래. 뛰어난 평론가가 할 만한 사람은 건축을 하지 평론을 안 해. 맞습니다. 그렇죠. 미술계에 미술평론이 없었을 적에 얼마나 헐렁할 텐데요. 그런 것이 건축계에서 좀 분위기가 그런 건축평론이 나올 수 있는 건축 잡지에 뭐 플러스라든지 건축문화든지 이런 잡지가 한때 나올 때는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90년대 이런. 네, 90년대 있었죠. 그때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그 혜택을 본 건축가들이 바로 앞세대에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면은 송현동의 이건희 미술관 콤피티션에서 당선작이 나왔잖아요. 그건 굉장한 화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제대로 전달 안 되고 관심 있는 사람만 이제 뭐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또 서울공예박물관하고 연결을 했다. 아주 설명을 들어도 리저너블하고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익사이팅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지 우리 건축계의 활력이 되지 않는가.